네, 여기 괄호 넣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기 하나하나에 나오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41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물질은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질이다. 맞고요. 물은 혼합물이다. 물이 순물질이죠. 공기가 혼합물이고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3번, 혼합물을 이루는 물질은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에 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래 우유 주스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OX, OX.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으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 해석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또는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표현이에요. 자, 45번 645 645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네요. 오징어 게임 456번. 자, 밀도는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다.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 아까 방금 나왔고요.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클수록 밀도는 작아지죠. 분모값이 커지면은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밀도의 단위는 그램, 질량의 단위와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리터의 부피 단위를 쓸 수가 있죠.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므로 온도와 압력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밀도 중에 부피가 있는데 질량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안 받아요. 하지만 이 부피는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기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듯이 기체의 밀도는 꼭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관계가 없이가 아니죠. 관계가 있습니다. 자, 46번. 서로 섞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물질을 한 용기에 넣었을 때 밀도가 그러니까 한 용기에 넣었을 때 아래쪽에 있는 게 밀도가 크고 위쪽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녀석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647번. 여기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선은 안 보이지만 BC가 나눠져 있는 듯 하네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작고 그 다음 여기 D 같은 경우에는 C와 E 사이에 떠 있으니까는 C와 E의 그 밀도가 중간이 되는 겁니다. 자, 648번 용해라는 것은 녹는 과정이라고 했죠. 골고루 섞이는 현상. 그때 양이 적은 소금을 용질, 양이 많은 걸 용매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했죠. 그 용액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용질이 용매에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고 모두 무색은 아닙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3번. 오랫동안 녹아도 가라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녹았다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앉았다는 것은 녹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석출된 양이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염이라고도 합니다. 염. 녹지 않는 용액에 의해서 녹지 않는 녀석을 염이라고 하는데 그 뭐 다른 쪽에서 배우면 되고요. 자, 650번.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를 포화용액이라고 하고요.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것, 더 많이 녹일 수 있는 것을 불포화용액이라고 하죠. 다음은 651번. 1번에 어떤 온도에서 용액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수를 용해도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물 100g이라고 쓰면 틀리다고 했어요. 용액이 정해진 거 아닙니다. 용매가. 아, 이것도 틀렸네요. 네, 여기서는 용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맞는 표현은 용매 100g. 틀린 표현은 물 100g, 용액 100g. 요거는 틀리고요. 얘만 맞는 표현입니다. 용액이 아니고 용매 100g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체의 용해도인 경우에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의 영향도 받죠. 자, 3번. 온도에 따라서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 아니죠. 그 물질, 용매와 용질이 정해지면 녹는 정도의 용해도는 정해지고 온도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3번. 온도에 따른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 아까 했고요. 4번.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있는데 압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X.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맞고요. 탄산음료의 톡 쏘는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게, 온도는 낮게 유지해야지 탄산이 더 많이 녹아있는, 탄산의 용해도가 높아져서 쏘는 맛을 더 느낄 수 있겠죠. 자, 설명하는 온도의 이름.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은 녹는 과정이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은 얼어가는 과정이고요. 응고의 과정. 액체에서 기체는 끓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렇다는 것은 순물질이라는 거예요. 수평의 구간이 있으면 순물질입니다. 자, 654번. 어떤 고체의 물질의 가열과 냉각을 나타낸 거래요. 녹는 점과 어는 점. 여기 처음에는 고체로 시작했으니까 다음 단계는 액체. 수평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액체. 액체에서 다시 고체로 되어 있네요. 자,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여기 온도 53도. 어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같은 온도죠. 53도입니다. 일반적인 순물질인 경우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서로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655번.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1번. 녹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로 반대죠. 어는 점과. 자, 2번.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맞고요. 3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의 질량이 달라지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량과 무관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질량과 무관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달라진다를 빼면 질량과 무관하다는 말이랑 동일하죠. 5번. 부엌에서 쓰는 조리도 기구의 재료로 녹는 점이 낮은 물질로 사용하면은 조리기구가 같이 녹아버리겠죠.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사용해야지만 조리할 때도 불 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56번. 그래프는 물과 소금의 가열 곡선인데 A인지 B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 B의 특징은 100도씨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고 A의 특징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데 수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수평이 없으니까 혼합물, 수평이 있기 때문에 순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물이 순물질, 소금물이 혼합물이기 때문에 A는 소금물, B는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657번.
1번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혼합물일 때는 여기 방금 그래프에서도 물은 100도씨에서 있는데 혼합물에는 100도씨보다 높은 곳에서 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끓이면 보글보글 끓이면 최대로 100도씨 이상 안 됩니다. 100도씨 이상이 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물이. 그런데 소금물을 사용하면 끓는 점이 뭐 105도씨부터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 내 상태가 105도씨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5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농도가 점점 줄어 진해지면서. 그래서 이게 아까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2번. 겨울철에 자동차의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 것은 혼합물에 겨울이니까 얼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어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철 그 엔진이 뜨거울 때 엔진을 식히는 걸로 물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은 0도씨 밑에서 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겨울철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엔진에 있는 그 냉각수인 물이 얼어버려서 엔진을 식힐 수 없습니다. 엔진을 식히려면 엔진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얼어버리면 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동액을 넣어서 부동액, 얼지 않는 용액, 부동액을 넣어서 혼합물을 만들어 버리면 끓는 점이 어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얼리려면 더 낮은 온도의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겨울은 보통 마이너스 20도 이상은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액을 그 어는 점을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도로 낮췄다면은 부동액이 얼지 않고 엔진을 식힐 수 있게끔 뱅글뱅글 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괄호넣기 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문장들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하나하나씩 고쳐가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형상평가 1번 문제입니다. 주변 물질을 이제 나누는 건데요. 파란색에 놓여져 있는 산소, 헬륨, 암석, 과일 주스, 수증기, 공기를 다음과 같이 나눌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산소, 헬륨, 수증기, 예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가 될 수 있게끔, 아니오가 될 수 있게끔 나누는 겁니다. 기억,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졌는가? 예라고 하면은 한 가지 종류의 순물질이어야 되죠. 수증기, 헬륨, 산소. 수증기는 물이 증발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물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되고요. 니은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인가? 화합물을 말하고 있는데 예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모든 물질이 다 똑같습니다. 순물질도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혼합물도 섞였지만 본인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요. 2번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가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부피와 질량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은 바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부피분의 질량 값이죠.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는 부피가 Y축, 질량이 X축이니까 Y 증가량분의 X 증가량은 다시죠. 부피가 X, 여기가 질량이 Y축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기울기에 해당하겠죠. 밀도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고 나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렇게 지나고요. 바는 같은 기울기 안에 있네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밀도가 가장 크다. 기울기가 가장 크니까 밀도가 가장 크다. 여러분들 이거 할 때 기울기를 보셔도 되고요. 그냥 20분의 80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4로 제일 크다.
그리고 니은 나는 물 위에 뜬다. 나의 밀도를 보면은 여기니까요. 30분의 80이네요. 자, 단위를 같이 쓰는 게 좋은데 30 세제곱센티미터에 80g이기 때문에 3분의 8g per 세제곱센티미터네요. 근데 물의 밀도는 1이기 때문에 물 밀도는 1g per 세제곱센티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물 위에 가라앉아야죠. 뜨면 안 되죠. 가라앉는다. 나와 다는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 나와 다는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질량이 다르잖아요. 30에 60, 30에 80. 그럼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다와라는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 네, 다와라는 기울기가 똑같아요. 계산을 해보더라도 10분의 20, 30분의 60. 그러면 2잖아요. 2.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질입니다. 기억 리을. 자, 절대 여러분들이 풀지도 않고 이 영상을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멈춘 다음에 영상을 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자, 유리컵에 이렇게 물질들이 놓여져 있는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탕 시럽이 밀도가 가장 크다. 설탕 시럽이 맨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가장 작다가 아니고 크다. 플라스틱 조각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물이 있고 플라스틱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다죠. 작다. 3번. 식용유의 양이 많아지면 식용유층이 아래로 내려간다. 밀도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밀도는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뭐 다른 어려운 말로는 질량과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땡땡땡. 식용유만 있는 컵에 포도알을 넣으면 포도알이 가라앉는다. 식용유가 맨 위에 있고 포도알은 밑에서 두 번째니까 밀도가 크죠. 그래서 포도알을 넣으면 가라앉는다 맞고요. 5번. 같은 질량의 설탕 시럽과 물의 부피를 비교하면 물의 부피가 더 작다. 자,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밀도가 크려면 부피가 작거나 질량이 커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설탕과 시럽 중에 설탕 시럽이 훨씬 더 밀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같은 질량일 때는 설탕 시럽의 부피가 작아야지만 밀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밀도가 물의 부피가 더 큽니다. 네,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염화나 칼슘 용해도가 다음과 같을 때 이쪽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용해도를 따질 때는 항상 물 100g을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도씨의 물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이쪽을 체크하고 보도록 할게요. 표상에서는 물 100g에 46g이 녹아 있다고 했죠. 이게 60도씨의 밀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물 50g입니다. 그리고 현재 20g이 섞여 있고 어떠한 부분이 더 녹을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물 100g에 46이 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이 그 물질의 염화칼슘의 물질의 특성이죠. 이거를 물 50g으로 바꾸면 여기서 물 50g으로 분모를 2분의 1로 하면 여기 분자가 23g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23g이니까 x라는 숫자가 3g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물 100g, 물 50g, 물 200g 이 숫자를 맞춰줘야지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인데요. 물질 X에 대해서 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까? 온도가 오른쪽으로 높아갈수록 용해도 곡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B를
여기 B, 요 B를 20도씨로 냉각하면 B 상태는 뭐냐면 30도씨에 20g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20도씨, 요 20도씨로 이렇게 쭉 냉각시켰대요. 들어있는 물질의 양은 변화가 없는데 요거를 20도씨로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도씨에서는 여기 곡선이 여기 점에 만나기 때문에 요 C점이 20도씨에 20g인 점이죠. 그래서 B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하면은 C점으로 오게 되고요. C점은 최대로 녹아있는 점이기 때문에 포화용액이 되는 거죠. 자, 3번 C의 온도를 높이면 C 여기가 있는데 온도를 높인대요. 20g에 20도씨에 20g인데 온도만 높인대요.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포화 상태인데 온도를 높이는 건 이렇게 가로축으로 가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용해도 곡선의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 맞습니다. D는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는 상태이다. 이 부분이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옳지 않은 것이 하나가 2번이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녹아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요 D를 어떻게 보냐면 D 상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포화 용액 플러스 석출, 또 하나는 과포화 용액이에요. 자, 두 개의 무슨 차이냐면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도씨라고 10도씨라고 할게요. 10도씨에 20g이 녹아 있는데 뭐 10도씨에는 15g만 녹을 수 있는데 5g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석출됐다는 것은 다 녹았고 5g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뜻이고요. 과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더 녹아버려서 보이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과포화 용액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온도와 압력을 조절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한 거라 이 부분을 안 하고 이렇게 석출을 하는데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는 상태이다. 더 녹아 있진 않아요. 포화 용액보다 더 녹으면 과포화 용액이라는 말인데 중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요.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석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면 녹지 않은 것이 남아 있는 상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 D 문장은 아예 지울게요. 4번을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 D 위치에서의 뭔가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2는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거다. 자, 그래프가 있는데 2는 그 아래쪽에 있으니까는 불포화 용액이라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지우고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시험관 4개에서 사이다를 넣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장치를 했을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는 얼음을 넣었어요. 그런데 뚜껑은 열어놨어요. 자, 두 번째는 얼음이 아니고 실온이에요. 세 번째는 뚜껑을 열어놓는 거 똑같은데 물이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 D는 뜨거운 물 50B이긴 하지만 마개를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생하는 기포의 양은 A, B, C 3개만. 왜냐면 뚜껑을 열어놓은 거 똑같은 조건에서 온도만 달리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거의 기포 양은 이렇게 맞죠. 자, 기포의 양이 많다는 것은 잘 녹지 않고 나왔다는 겁니다. 기체는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그러니까 잘 안 녹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포의 양은 A, B, C 순이 맞습니다. C가 커요.
그 다음에 2번. 세 개를 비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예, 50도 있을 때 거품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에서 용해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고요. C와 D를 비교하면 C와 D 같은 50도씨인데 마개가 있고 없고죠. 비교하면 용해도와 압력, 마개를 해놨으니까 압력이 유지되고 얘는 유지가 안 되겠네. 관계를 알 수 있다. 맞고요.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C이다. 맞죠? 왜냐? C는 마개를 막아놓지 않았으니까 압력이 낮고 50도씨니까 온도가 높아요. 대신에 D는 온도가 똑같이 높지만 압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서 공기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C가 맞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용해도가 가장 작은 거, 또 가장 작다. D, 고구마개를 제거하면 기포가 더 적게 발생할 것이다. 아니죠. 고구마개를 빼내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해야 될 겁니다. 네, 7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액체 물질 가와 나의 가열 곡선이다. 1번, 가의 녹는 점은 80도씨이다. 가나를 보시면 일단 수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이라는 것은 순물질이라는 거고요.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액체 물질을 가열했기 때문에 녹는 점이 아니고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이 80도씨라는 거고요. 나는 끓는 점이 더 빨리 도달한다. 나는 시간이 요만큼 걸렸기 때문에 더 빨리가 아니죠. 더 느리게. 나의 질량이 가보다 크다. 가와 나는 끓는 점이 80도씨로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가 물질과 나 물질은 같은 물질인데 나는 천천히 도달하고 가는 빨리 도달했다는 것은 가의 양은 적고 나의 양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에요. 4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물질이죠. 5번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를 강하게 하면 수평 구간의 온도가 80도씨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더 강하게 했을 때는 가는 더 빨리 나도 더 빨리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변형이 되지 끓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8번 순물질인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크로벤젠의 가열 곡선에 대한 건데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의 녹는 점은 일정하다. 네, 고체인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수평, 나프탈렌 수평. 그 순물질은 수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이 상태로만 보면 혼합물은 가열 곡선이 뉘어지는 곳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맞고요. 녹는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기 어렵다. 녹는 점을 가지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기 쉽다죠. 녹는 점이 수평하면 순물질인데 수평하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면 혼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혼합물은 순물질의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녹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 혼합 비율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을이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자, 몇 가지 물질을 다음과 같이 분리했대요. 가와 나를 분리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가를 보시면 산소, 물, 구리, 에탄올, 물인가요? 네. 이산화탄소, 순물질을 말하고 있고요. 나는 혼합물을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가 될 수 없는 거.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모두 혼합물은 수평이 아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순물질은 이렇게 수평이 되고 있죠. 상태 변화할 때 수평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도로 가지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밀도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점은 그건 있네요. 우유마다 밀도가 다르고 흙탕물마다 밀도가 다르다. 그러면 순물질이다.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혼합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서 질량을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